아무에게도 전화를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 러시아는 더 이상 위대한 승리 행진으로 울려 퍼지지 않는다. 하지만 분노한 군중의 발소리와 함께 은행이 비어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신용카드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모든 구석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과 월급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대출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수백만의 젊은 러시아인들은 집을 살 수 없고 대출을 갚을 수 없습니다. 21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그들에게는 사치입니다. 압류 집행관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중세의 디아스포라입니다.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오직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행대란. 푸틴이 제국의 꿈을 안고 병사들을 전선으로 보내는 동안 남겨진 사람들은 국가의 보호 아래 건설 거물들에게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전선에 있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집이 없습니다. 찬전용사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는 빌어먹을 전쟁으로 돌아왔습니다. 3달 동안 빌어먹을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내 치료비를 내야 해. 쿠르스크에서 집을 잃은 사람들, 로스토프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같은 외침을 외칩니다.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구멍만 남겼습니다. 이제 1917년에 차르를 무너뜨린 분노가 202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러시아 전역을 집어삼킬 불길로 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세요. 브리아트의 한 연금 수급자는 1963년부터 주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전히 1917년에 지어진 무너질 듯한 오두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돈이에요. 다 사라졌어요. 제 남편은 앞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집 없이 남겨졌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땅에 구멍만 남겨줬어요. 이 외침은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크림과 로스토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더 큰 러시아의 꿈을 안고 그의 군인들을 전선으로 보내는 동안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국가 보호를 받는 건설 대기업 시티스트로이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는 또 다른 실패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쫓겨나고 빚에 빠진 약 200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수잔스키 구청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파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제 영원히 사라진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 5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시절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에게 마치 다른 우주의 일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1990년대의 혼란 이후 석유가 풍부한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가장 밝은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들만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스타트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인구의 92%가 자신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율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서방 강대국들보다도 높았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다음 휴가, 새 차, 더 큰 집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실질 소득은 2000년대 이후 160%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배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고 이자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에게 주택 소유는 사치가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암묵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푸틴의 유명한 사회계약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당신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나는 당신에게 번영과 안보를 제공하겠다. 그러나 2월 24일 아침에 탱크가 국경을 넘었을 때 국제법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이 30년 동안 쌓아온 번영도 파괴되었다. 그 정상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중산층은 이제 은행 대기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의 꿈은 끔찍한 부채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의 붕괴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희생되었는지를 명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국의 꿈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분기점이 시작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러시아 청년들이 푸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독립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가 2025년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6%의 러시아인이 평화회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젊은 층에서는 70%를 넘습니다. 보세요,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과 월급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유한회사는 정부 세금 때문에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대출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이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Куда мы катимся? Мы уже укатились ниже минимума. Просто. Ниже минимума. Уже дальше некуда. Стоп, блядь. 그리고 хватит. 젊은이들은 이제 단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화살을 푸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의 그 이미지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열월에 네프스키 대로에서 스탑타임이라는 거리 밴드가 주로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군중에게 즉흥 공연을 했습니다. 그룹의 18살 보컬리스트 디안하 로기노바, 기타리스트 알렉산드르 오르로프, 드러머 플라디슬라프 레온티예프는 그 순간 자유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군중은 어깨를 맞대고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을 범죄, 심지어 반란의 선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레퍼토리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연주한 곡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후수, 발레의 유명한 멜로디였습니다. 서구 관객에게는 이것이 단지 감성적인 클래식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의 집단 기억 속에서 백조의 호수는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다. 정권의 종말이 왔다. 이 멜로디는 소련에서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1991년 모스크바 거리에 탱크가 있었고 소련이 붕괴했을 때 국가 텔레비전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재생되던 사망 발표 음악이었다. 2025년과 2026년의 데이터가 우리의 분석 데스크에 도달하면서 러시아 연방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모기지 위기, 아니 모기지 쓰나미에 휘말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76.6%라는 천문학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금융문헌에서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부실 대출의 총액은 276억 루블에 달하며 전년도에 비해 115억 루블의 부실 대출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 돈의 증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큰 구멍, 동결된 유동성, 그리고 완전히 닫힌 신용캡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사실상 은행들에게 대출을 재구조화해달라고 뒤에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2026년 중반까지 연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비라 나비올리나와 그녀의 팀은 이를 예방조치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파산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처음 해보셨던 시티스트로이 사건은 고립된 사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 부패의 상징입니다. 군인들의 아내들은 국가가 홍보하고 안전하다고 광고한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 회사는 돈을 모아 기초를 세운 후 사라졌습니다. 크림반도와 로스토프의 반쯤 완성된 건물들은 계약자들의 도주뿐만 아니라 국가 당국의 통제 메커니즘 실패를 상징합니다. 이 건설 회사들의 대담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전쟁 병제가 만든 혼란, 감독 부재, 법치의 중단에서 비롯됩니다. 푸틴 정권이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군사 산업에 쏟아붓는 동안 민간 경제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공식 수치를 훨씬 웃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계약자들에게 수익성이 없어지자 그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챙기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분석가 이고르 도도노프가 경고한 어려운 경제 상황은 더 이상 문 앞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 국민의 부엌에 자리 잡은 괴물입니다.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생활비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품인 계란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줄은 구매력이 있는 운 좋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빚을 갚기 위해 의존하는 소득원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그림은 우리에게 다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중산층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주택 소유자 그룹은 이제 은행의 자비에 의존하는 무주택자이자 절망적인 채무자 군대로 변했습니다. 한 나라의 주택시장이 붕괴되면 그것은 결코 단순히 벽돌과 모르타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붕괴는 금융 시스템의 혈관을 통해 복처럼 퍼져 결국 전체 기관을 마비시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도미노 효과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공식적인 안정성이 거짓말이라고 몇 달 동안 경고해왔습니다. 이제 크렘린과 가까운 기관들조차도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시경제분석센터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에서 은행 위기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 대출이 이미 은행 시스템의 경계선으로 간주되는 10%를 초과했습니다. 일부 중요한 부문에서는 이 비율이 19%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행에서 발행한 대출 5개 중 하나가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게 이것은 유동성 위기를 의미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국가의 국부펀드에서 투입된 인공호흡 자금으로만 생존하고 있습니다. 즉, 석유 수익에서 남은 마지막 예비 자금입니다. 그러나 예비 자금은 무한하지 않으며 그 소진 속도는 무섭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미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2021년 첫 주에 러시아 은행들은 전례 없는 패닉 조치로 200만에서 300만 개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차단했습니다. 이 수치는 정상 시기에 관찰되는 월 평균 33만 건의 정확히 10배입니다. 이 엄청난 증가는 유동성 위기를 두려워하는 은행들이 고객의 돈을 압류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징후입니다. 사람들이 시장 계산대에서 카드가 거절되고 주유소에서 발이 묶인 운전자들, 연금을 인출할 수 없는 은퇴자들, 사람들이 은행 지점으로 몰려들 때 그들이 받는 대답은 단 하나이며 변함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으로 가세요. 이 대답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무력함의 선언입니다. 은행 지점들이 분노한 군중을 모으는 잠재적인 반란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국민의 가장 민감한 지점, 즉 내 돈은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촉발합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은행으로의 쇄도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는 역사적인 파산의 물결.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시민들이 법원에 신청하여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파산의 97%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사람들은 손을 들고 포기합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이것은 재정적 항복의 깃발입니다. 스베르둘롭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다르와 같은 러시아의 산업 및 상업 중심지가 이제 파산의 수도로 변했습니다. 푸틴이 산업으로 자랑하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은 이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또한 전쟁 산업의 중심지로 간주됩니다. 노동자들이 파산하고 빚에 허덕이는 산업 지역에서 생산성이나 충성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파급 효과는 러시아 사회의 심리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늘을 버티려고 합니다. 신용카드가 잠기면 사람들은 현금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암시장과 비공식 경제를 부추깁니다. 현금 수요와 루블의 평가절하 및 인플레이션이 결합되어 경제를 하향 나선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을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전략적인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콘크리트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의 전략에서는 콘크리트를 붓지 않는 것이 피를 흘릴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모스크바와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는 개발자들이 대규모로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수요는 급락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바람이 윙윙거리는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위기는 단순히 계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 부문은 러시아 경제의 엔진 중 하나였습니다. 철강에서 유리, 가구에서 운송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관련 산업을 지원했습니다. 이 엔진이 탈선하면 뒤따르는 차량들도 전복됩니다. 실업률은 공식 수치에서는 숨겨져 있더라도 실제 부문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자 보리스 그로조프스키의 소름 끼치는 분석에 등장합니다. 그로조프스키는 이 그림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로 우리를 따기 때립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로조프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이를 무기화된 빈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소액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해 부채 함정에 빠집니다. 이것은 국가의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에 빠진 사람을 전쟁에 보내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 분석을 신중히 소화해야 합니다. 크렘린이 의도적으로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데이터는 이 이론을 뒷받침한다. 56만 8천 명의 러시아 시민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으며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오직 하나의 문만 열려 있습니다. 군 모집 사무소입니다. 한편으로 국가는 경제를 붕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에 입대하면 천문학적인 계약 보너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200만에서 300만 루블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푸틴 정권은 자신이 만든 경제 위기를 병사 모집 기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고려하지 않는 주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입니다. 평균 월급이 50만에서 60만 루블이고 중앙은행의 이자율이 21%로 상승했으며 실제 인플레이션이 100%를 추구하면서 젊은이가 집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청년들의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달리 그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련식 수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널, 그리고 지하 포럼은 낮은 임금, 전쟁, 그리고 노숙에 대한 반란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위대한 러시아가 실제로는 그들을 집 없이 만들고 비줄지게 하며 결국 전선에서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야말로 크렘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젊은이는 핵미사일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 빛이 있을까요? PPR 글로벌의 전략 분석 부서는 이 질문에 대해 짧고 명확하며 가혹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러시아의 귀한 문은 이제 영원히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DNA가 변형되었습니다. 푸틴 행정부는 이 불가피한 종말에 맞서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는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거의 확실히 전개될 것입니다. 푸틴은 현금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점차적으로 물리적 루블을 폐지하고 디지털 루블로의 전환을 강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수입니다. 국가는 시민들이 쓰는 모든 돈을 추적할 것입니다. 젊은이가 온라인에서 전쟁을 비판하거나 군인의 아내가 시위에 참여하면 버튼 하나로 그들의 디지털 지갑이 차단될 것입니다. 굶주림은 복종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크렘린의 벽을 흔들기 시작할 때 푸틴은 그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릴 대상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 대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행가들과 탐욕스러운 건설 재벌들입니다. 곧 엘비라 나비올리나와 경제관리의 몇몇 이름들, 심지어 주요 과도 정치인들이 체포되어 조국의 배신자나 서방의 요원으로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만든 파괴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당신들을 가난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이 도둑들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경기장 법정에 설치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달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손 좀 높인 냉장고의 소리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미래가 도난당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가족은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은 궁전이 아닌 빵줄에서 시작됩니다. 1917년에 그랬습니다. 1991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담보 잡힌 집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세 번째 큰 균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평야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주방, 은행, 미완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미래가 저당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집행관들이 이미 문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중한 의견과 분석을 댓글 섹션에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 독립적인 분석을 지원해주세요.